남편이 누워있던 병실에 며느리의 남자가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이 집의 다음 주인이 될 줄은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예요.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그 남자를 다시 봤을 때, 그가 상주석에 앉아 있는 걸 봤을 때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것을.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년을 간병했지만 모든 걸 빼앗긴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어떻게 되찾았는지도. 오늘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로도 충분한 응원이 됩니다. 남편이 쓰러진 날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뇌출혈. 수술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몇 년, 혹은 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멈췄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부터 챙겼습니다. 씻기고, 밥 먹이고, 약 먹이고. 하루가 그렇게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시죠? 아니야, 괜찮아.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전화만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때요? 똑같아. 제가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그래. 며느리는 늘 말만 남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빠서 그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묶여 있었고, 저는 그 옆에 묶여 있었습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도 무너졌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4년째 되던 해, 며느리가 갑자기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대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있을게요. 어머니 좀 쉬세요. 이상했습니다. 전에는 거의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왔습니다.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니까요. 5년째 남편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고 말도 못했습니다. 가끔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1, 2년입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7년을 간병했는데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난다는 것에,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기다리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6년째 며느리는 더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안 오고 밤에만 왔습니다. 어머니,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고마워. 너무 늦은데 괜찮아? 괜찮아요. 어머니, 먼저 가세요. 집에 가면 며느리가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밤, 집에 가려다가 지갑을 두고 온 걸 알았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는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복도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이제 거의 끝났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무슨 소리지? 유언장은 다 됐고, 이제 시간 문제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며느리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방금. 지갑 두고 가서. 아, 네.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회사 사람이요. 밤늦게 급한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며느리를 유심히 봤습니다. 밤마다 병실 밖으로 나가서 통화했습니다. 누구와 그렇게 자주 통화할까? 어느 날 병실에 낯선 남자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저는 며느리분 회사 동료입니다. 회사 동료? 네. 병문안 왔어요. 그래요. 남자는 남편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며느리분이 정말 효부세요. 늘 아버님 걱정하시던데. 그래요? 네. 회사에서도 다들 알아요. 이상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왜 병문안을 오지? 그것도 밤늦게 30분쯤 있다가 갔습니다. 며느리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라며? 네. 친한가 봐. 병문안까지 오고. 네, 그냥 동료예요. 며느리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왔습니다. 항상 밤에. 그리고 며느리와 복도에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들었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다 됐어요. 그럼 이제. 그때 제가 기침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야. 아, 네. 어색한 침묵. 남자가 인사하고 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의 끝이 남편의 숨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7년째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년을 함께 버텼는데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지금 갈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셋이서 남편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을 정했습니다. 3일장.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옛 직장 동료들. 그리고 그 남자가 왔습니다. 병실에 왔던 그 남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에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며느리에게 갔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남자는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회사 동료요. 동료치고는 친해 보이던데. 그냥 친한 동료예요. 손을 잡던데? 뭐요? 복도에서 손 잡는 거 봤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로해준 거예요. 위로? 네. 아버님 돌아가셔서 슬프다고. 그래.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이라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그 남자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있었습니다. 상주석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친척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며느리 회사 동료래요. 회사 동료가 왜 저렇게 오래 있어? 글쎄요. 뭔가 이상한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상주들만 남았습니다. 그 남자도 아직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 들어가세요. 변호사? 아니야, 조금 더 있을게.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회사 동료가 아니라 변호사?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변호사야? 네. 며느리 회사 동료 아니었어? 변호사예요. 아버지 일 때문에 알게 된 분이에요. 무슨 일? 유언장 작성하실 때요. 유언장. 그 단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는 가족처럼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탈진했습니다. 7년의 간병과 장례식까지 이제 좀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 집행건으로 왔습니다. 유언장? 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셋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입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유언장나 영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부동산 자택 며느리 영에게 상속. 예금 전액 마이너스 며느리 영에게 상속. 보험금 며느리 영에게 상속.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분께 전액 상속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제 이름은요? 없습니다. 7년을 제가 간병했는데 유언장에는 며느리분 이름만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아, 이게 무슨 소리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쓰셨을까? 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작성했어?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 그땐 남편이 의식도 거의 없을 때잖아.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공증? 네. 법무사 입회하에 작성하고 공증 받았습니다. 의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유언장을 써요? 당시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다고 판정받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작년 3월 남편은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떴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언장을 썼다고? 믿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법적으로? 네. 이 일을 제기하시려면 소송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네. 당신, 며느리랑 무슨 관계예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입니다. 정말? 네. 그럼 장례식장에서 손은 왜 잡았어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위로였습니다. 위로가 그래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며느리를 봤습니다. 너 저 사람이랑 무슨 관계니? 아무 관계 아니에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그럼 왜 유언장이 내 이름만 있어? 아버님이 정하신 거예요. 의식도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7년을 내가 간병했는데 내 이름은 한 줄도 없어. 아버지 뜻이에요. 내 아버지 뜻이 아니야. 조작이야. 엄마, 너희가 조작한 거지?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법대로 하시죠. 뭐,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너희가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름을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댁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집이 제 명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 올 거예요. 뭐라고?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7년을 내가 살았는데 유언장에 따른 거예요. 언제까지? 이번 달 말까지 나가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집에서 쫓겨난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소송할 수 있나요? 유언장 무효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길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공증된 유언장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의식이 없었어요. 당시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그게 조작이에요.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병원 기록, 담당 의사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할게요. 소송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관없어요. 일주일 뒤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함께 왔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와요? 도와주러 왔어요. 아들 친구도 아니고 왜?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제 약혼자예요. 뭐라고? 저희 결혼해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3개월 됐어요. 3개월밖에 안 됐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전 변호사니까요. 변호사면 다예요? 법을 지켜야죠. 법,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이 뭐가 그리 대단해요? 진정하세요. 7년을 내가 간병했어. 7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이름은 없어요? 유언자의 뜻이었습니다. 유언자? 의식도 없던 사람이 소송으로 다투시죠. 그 남자는 이미 이 집의 주인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30년을 산 집, 떠나야 했습니다.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친구가 분노했습니다. 소송해야지. 하고 있어. 꼭 이겨야 해. 응.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이 집의 주인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슨 증거요? 유언장 작성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증거요. 어떻게 구하죠? 병원 기록을 떼어보세요.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류가 나왔습니다. 집에서 읽었습니다. 작년 3월 15일, 유언장 작성일, 병원 기록을 봤습니다. 의식 저하, 반응 없음. 의사가 기록했습니다. 이거다.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날 의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의사 소견서가 있어요. 며느리 측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 의식 있음, 의사 표현 가능. 같은 날 다른 의사. 이게 뭐예요? 외부 의사 소견입니다. 외부 의사? 네. 법무사가 대동한 의사예요. 조작 아니에요? 증명해야 합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장례 후 가져왔던 남편의 휴대폰,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열렸습니다. 문자를 받습니다. 며느리와의 문자. 아버님, 서류 준비 다 됐어요. 내일 변호사 오세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날짜는 작년 3월 14일. 유언장 작성 하루 전. 계속 읽었습니다. 삭제된 문자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의 문자. 유언장 다 준비됐어요. 잘했어. 이제 시간 문제야. 의사소견서도 받았어요. 완벽해. 사랑해요. 나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며느리와 그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더 많은 문자들. 오늘 밤에 만나요. 어디서? 호텔. 알았어. 불륜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통화 기록도 봤습니다. 녹음된 통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설정해둔 자동 녹음 기능. 재생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 유언장은 다 됐어. 내 이름으로. 시어머니는 한 푼도 안 가. 전부 내 거야. 완벽해. 사랑해. 나도.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전사가 되었습니다. 가져갔습니다. 이거 보세요. 휴대폰과 복구한 문자들.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이건 증거죠? 네. 결정적입니다. 소송 이길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며칠 뒤 상대 변호사에게 증거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협상하고 싶습니다. 협상? 네. 소송 취하하시면 일부 재산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얼마요? 30%. 거절합니다. 50%는요? 전부 돌려받을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 며느리와 그 남자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출하세요. 제 변호사가 서류를 냈습니다. 병원 기록, 문자 내용, 통화 녹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고인의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 유언장은 다 됐어. 내 이름으로. 시어머니는 한 푼도 안 가. 전부 내 거야.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그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피고와 무슨 관계입니까? 의뢰인 관계입니다. 그뿐입니까? 침묵. 피고와 불륜 관계 아닙니까? 그건 대답하세요. 사실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네. 그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재판. 담당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3월 15일 환자 상태가 어땠습니까?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외부 의사는 가능하다고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돈을 받은 건 아닙니까? 그건 증인이 말을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 최종 변론.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고인이 살아있을 때부터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의식 없는 고인의 이름으로 유언장을 조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하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기록, 병원 기록, 모두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뒤 선고하겠습니다. 전쟁의 판이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주 뒤, 판결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앉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유언장은 무효로 한다. 고인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에게 상속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하라. 이겼습니다.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집 되찾으셨네요. 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7년을 나 혼자 간병했어.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 불륜이나 하고 재산이나 탐하고.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요. 네.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집은 다시 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너는 알고 있었니? 뭐요? 내 아내가 불륜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그래도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미안해요. 이제 됐어. 넌 내 길 가.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30년을 산 집. 하지만 이제 낯설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없는 집.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 팔고 싶어요. 네, 언제 나오실까요? 내일. 집이 빨리 팔렸습니다. 짐을 정리했습니다. 30년의 기억들. 하지만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 이 집엔 사랑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그 집에는 따뜻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간병, 며느리의 배신, 법정 싸움. 다만 전쟁만 있었을 뿐입니다. 집을 팔고 받은 돈. 그걸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는 돈은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줄 거야? 아니. 그럼 제 노후 자금이에요. 잘 생각했어. 이제 저를 위해 살래요. 그래, 그래야지. 새 아파트는 작지만 편했습니다. 혼자 살기 딱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누구를 돌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간병 없는 삶. 자유로웠습니다. 아들이 가끔 연락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새 집은 어때? 좋아. 엄마, 미안해. 이제 됐어. 사랑해요. 응.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누구의 간병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7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며느리,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 하지만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법정에서 이긴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제 인생을 되찾는 것이라고. 그래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창밖을 봅니다. 작지만 제 집, 자유롭지만 외롭지 않은 삶.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